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만화가 심윤수입니다. 탈북민 김미소입니다. 저희 괴담을 보다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제보를 아주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보면요, 알게 모르게 이상한 규칙들이 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정겹고 신기한 규칙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시골집에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사연자 가명으로 현우 씨는 학창 시절이었어요. 돌도 씹어먹고 구르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그런 10대 시절이었죠. 그런데 현우 씨의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새어머니는 현우 씨만 보면 이 현우 씨가 불량 학생도 아닌데도 아이고 쟤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다고 난리였고, 아버지는 쟤만 보면 답답하다면서 혀를 차길 일쑤였죠.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누나는 가출을 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셨던지라 현우 씨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불편하고 거슬리는 새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겠어요. 그나마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현우 씨는 방학이 되자마자 그곳으로 가서 방학 내내 지내다 올 생각이었대요. 현우 씨가 새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명색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어머니란 사람이 아이고 그래? 하면서 눈에 띄게 반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쓰지도 않던 그런 친절한 어투로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차잖아요. 근데 뭐 어쩔 거예요. 싸워서 이겨봤자 얻을 건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답니다. 되기 싫다니까 내가 나가주는 거니까 차마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그걸 빌미로 차비 겸 용돈이나 좀 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현우 씨는 돈을 받자마자 교복만 갈아입고 바로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어머니와 한시라도 더 보고 있기가 너무 벅찼거든요. 늦게 탄 심야 기차가 시골에 도착했고 남쪽 바다 특유의 그 쨍하고 소금기 있는 바람을 탁 맞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건 당연했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 새끼 왔나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렇게 낮에는 두 분 일 적당히 도와드리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옛날 TV 같은 걸 보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정말 행복하더랍니다. 오랜만에 손자가 올라온 게 기쁘셨던지 할머니가 오늘은 평상에서 자자고 하셨어요. 적당히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평상에 누워서 할머니의 부채질을 받고 있으면 야 여기가 바로 낙원이구나 싶어서 할머니 바로 오케이 했답니다. 그렇게 적당히 별 구경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있는데 할머니는 금세 잠이 드셨고 현우 씨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서히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입구 쪽에서 흙바닥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꼭 그 대문 밖을 서성거리는 그런 발소리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소리가 뭐랄까 너무 불규칙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리가 두 짝이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일정한 걸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다리 하나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대로 규칙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아무 규칙도 없고 박자도 없는 거예요. 터벅 탁 터벅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틀림없이 사람 발 디는 소리인데 마치 다리가 서로 다른 길이의 다리가 몇 개씩은 더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거기다가 소리는 점점 접근하더니 이내 아예 머리 바로 위에서 빙빙 돌더래요. 그야말로 하늘을 본 자세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눈만 뜨면 무언가와 눈이 딱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게 발자국 소리는 계속해서 평상 주위를 맴돌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머리맡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그 발자국 소리는 그 마당 끝쪽에 있는 외양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이때다 싶었답니다. 저 발자국 소리가 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저것이랑 엮여서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할머니를 깨우려고 몸을 탁 틀었죠. 근데 할머니가 쉿! 아가! 쳐다보지도 말고 들은 척도 하지 말그래 이러는 거죠. 내내 미동이 없어서 주무시는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오른팔이 맞대어 있었는데 나무 토막같이 딱딱하게 긴장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우 씨 생각이 대체 저게 뭐길래 이토록 오래 사신 할머니까지 이렇게 겁을 먹으신가.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외양간에서 평상 쪽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아예 옆으로 누운 현우 씨를 꽉 품에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소리는 이내 걸음 속도를 계속 다르게 하면서 평상 주위를 계속 맴돌았고요. 그리고 딱 멈춘 발걸음 위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임자, 거기서 뭐하는겨? 날도 쌀쌀한데 얼른 들어왔어.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응? 혹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래서 저랬던 건가? 안 그래도 걸음이 좋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술까지 취하시니까 비틀거리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임자 내 말 안 들리는겨. 애 감기 걸리는데 버뜩 들어왔어. 그래서 반사적으로 현우 씨가 고개를 탁 돌리려는데 할머니가 현우 씨의 뺨을 탁 잡고 앞쪽으로 돌려버려요. 속지 말거래. 니는 그냥 눈 딱 감고 입 꾹 다물고 있으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발소리는 이제 아예 사람 신용을 멈춘 것 같았어요. 한쪽 무릎으로는 기어다니고 오른쪽 어깨로는 구르면서 그리고 나머지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로 질질 끌면 혹시 저런 소리가 비슷하게 날까? 그 모양새를 그 사람 상상력으로 짐작할 수가 없는 소리였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멈춰요. 그리고 정말 이게 끝이라는 듯이 머리맡 쪽에서 작은 솔방울 같은 게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머리맡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서 집 안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는 자투리천에 둘둘 감은 그것을 창고방에 던져놨듯이 집어 던지셨죠.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아가, 이어서 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한밤중에 네 깨울 사람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누가 네 찾거든 대답도 하지 말고 본 척도 하지 말고 들은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척 하거래. 그러면 아침이 온다. 할머니가 그 뒤에 하신 말씀은 너무 허무맹랑한 말 같았어요. 근데 아까 겪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피부에 와닿더랍니다. 현우 씨와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잠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안방이 답답하다면서 부엌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목소리를 낸 게 절대 할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창고방에 던져놓았던 그것을 들고 나와서 현우 씨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닭의 머리를 잘라서 말려둔 것이었어요. 현우 씨가 무서워할까 봐 할머니가 따로 숨겨두셨는데 할아버지가 꺼내두신 모양이라면서요. 그리고 사정을 설명해 주신 건 잠에서 깨셔서 어젯밤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바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집안에서 키우던 염소 한 마리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누가 자꾸 어디선가 돌을 던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디서 흙이 떨어지나 하고 보는데 그게 하나같이 손톱 반만한 돌멩이더래요. 동네 애들이 장난을 치나 싶어서 누구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다시 돌멩이들이 날아오더래요. 그리고 저쪽에 쳐다보니까 멀찍이 산 능선 위쪽에서 날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저쪽에 웬 사람 형체가 이쪽으로 막 손을 흔들면서 이보이소 여기로 좀 와보이소 이러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는 대신에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서 마을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아버지를 부르던 목소리는 그 당시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마도 그놈 목소리가 뭔진 몰라도 사람 목소리 저렇게 흉내내는 것은 좋은 속셈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하거래. 그렇게 할아버지는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왜 당연하다는 듯이 장닭의 잘린 머리를 무언가의 도구로 쓰셨던 건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라진 뒤에 그것이 왜 툭 하고 떨어졌던 건지, 분명히 할머니는 뭔가를 알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어떠한 설명도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꼭 알아서 좋을 것이 없다는 듯이요. 이게 무슨 도깨비였는지 아니면 뭐 귀신이나 요괴였는지 현우 씨는 지금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두하신당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등장한 장닭의 머리를 잘라서 말려낸 것,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애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한 비방의 방법이 아닐까. 실제로 있는 방법인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대주대명을 칠 때는 일단은 닭을 많이 맞아요. 사용을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의 목을 자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을 지금 잘라서 그것도 말리워서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뭔가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셨다던가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기운을 나름대로 비방을 하기 위해서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닭이 여러모로 참 고마운 동물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고3 수험생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1년 3월에 광진구 구이동의 한 고3 수험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안방에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시신을 그냥 방치를 해요. 3월이니까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시신이 부패를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방문을 공업용 본드로 이렇게 막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게 무려 8개월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별거 중이었는데 다 전화가 안 되니까 가족들한테 직접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들어와서 문을 개방을 하고 이제 모든 사건의 전모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고3 학생이 이제 지모군이었는데 이 지모군은 어머니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학대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공부였습니다.
학업 때문에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지군이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합니다. 전교 2등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에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요. 말을 하죠. 이제 어머니 전교 2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너 전교 2등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구는 다시 그 다음 시험에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합니다. 1등을 했는데도 또 혼이 나요. 왜? 혼이 난 이유는 이게 기가 막힌데 전국에 중학교가 5,000개다. 너 5,000등에 만족할 거냐라고 또 나무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지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20년 교육 플랜을 세웠다고 해요. 공부를 많이 시켜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서 외교관을 시키는 게 이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1년치 교육 계획이 책상 앞에 딱 붙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과목별로 매월 해야 될 그런 스케줄이 다 있어서 이거를 완수를 하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래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계획표가 세워져 있었는데 무슨 과목을 어떤 문제집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풀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매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군이 공부를 좀 게을리하거나 성적이 안 좋으면 어머니가 체벌을 가했어요. 체벌이 점점 날이 갈수록 좀 심해졌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회초리, 고학년 때는 대걸레봉, 중학교 가서는 야구 방망이, 심지어 고3 때는 이제 골프채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조폭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목욕할 때 아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어머니한테 계속 항의를 하고 부부싸움도 크게 했지만 이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해서 아버지도 어떻게 말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두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별거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가 생깁니다. 근데 어머니는 더 화가 나잖아요. 더 화가 날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감, 서러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아들에 대한 또 공부에 더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박 씨는 아들한테 네가 좋은 대학을 가서 네 애비한테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더 이제 강요를 한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지군에게는 체벌 전용 바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벌을 하면 체벌이 강해지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혈이 있으니까 바지를 버리거나 아니면 세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구타가 심해지니까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 전용 바지가 있었고 그 바지에는 이제 혈흔이 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이제 아들한테 준비해라 하면은 지군이 바로 체벌 바지를 입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명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아들의 입에 이제 수건을 물리게 해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고문인데요? 예, 고문, 굉장한 고문이죠, 이게. 이렇게 박 씨의 집착이 심했지만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 무렵에 약간 좀 어긋나요. 그래서 공부를 좀 안 합니다. 목표했던 외고 진학에 실패를 해요. 그때부터 어머니 박 씨는 7번 아이언, 골프채 7번 아이언을 이용해서 그 아들을 구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폭행이 계속이 되고 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적은 안 오르고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성적표 위조였어요. 그래서 그 지구는 전국 모의고사 볼 때 자기 등수를 수정을 합니다. 위조를 하죠.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 박 씨는 그 위조한 성적도 만족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에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요. 이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집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감이 심해지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져서 구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식사와 잠까지도 못하게,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이유는 밥을 먹으면 잠이 오고 그리고 고3이 되면 심리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고 해서 잠까지도 못 자게 합니다. 지군에 따르면 식사를 거르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잠을 못 자는 건 도저히 너무 힘들었다고 나중에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에서 지군이 졸았어요.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구타가 시작이 돼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9시간 동안 구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발생 전날이죠. 그 당시에 어머니 박 씨가 200대를 때렸다고 나옵니다. 때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때렸다고 합니다. 50분에 지나서 또 때리고 50분 지나서 또 때리고 그렇게 간격을 두고 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 팔이 예, 아파서. 팔이 아파서 도저히 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군이 이제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책상에 딱 일정표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입시 상담, 학부모 입시 상담이라는 일정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지군은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세상은 끝났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학교 가서 상담을 하면 본인이 성적을 위조한 게 들통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200단을 구타당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를 결국엔 살해하게 된 거죠. 형법에 보면 250조에 살인죄에 대한 형이 있어요. 일반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존속살인이라고 존속이라는 거는 존비속이라는 우리 비속은 밑에 자식을 얘기하는 거, 존속은 이제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제 존속살인으로 해서 7년 이상의 형이에요 원래.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감형을 해서 지구는 이제 3년형을 받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감형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본 거죠. 지군이 계속해서 어머니의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200다나 구타를 당한 그 상황을 보고 심신미약이라고 판단을 해서 형을 감경해서 3년형을 내립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좀 소원했지만 지군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꾸준히 면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군이 3년 형을 다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한 여성을 만납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학벌이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 그리고 또 집착, 어머니의 집착이 만들어내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인생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인생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엄청나게 다양한 일이 많아요. 공부 말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일이 그렇게 될 동안 예, 아버지라는 아버지. 분이 왜 그렇게 어머니가 상태가 그런 줄 알면서도 애를 그쪽에다 그렇게 방치를 했을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아버지하고 처음에 이제 헤어질 무렵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보가 단절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와 별걸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이 다 이제 자식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아휴. 그리고 지군의 경우에는 반복된 폭행으로 인해서 엉덩이 일부가 괴사가 됐고 귀가 난청 증상 그리고 종아리까지 이제 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변호사한테 엄마가 잠만 자게 해줬어도 사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잠을 못 자면 저희가 이제 아까 환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각, 환청 지군한테도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그게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고문 방법 아닌가요? 예, 잠 못 재우는 그죠. 게. 예. 그래서 원래 심야 조사도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외외적인 상황 이외에는 심야 조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군이 저지른 살인은 정말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힘들고 정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지군이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지난 일을 반성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살인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군에게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폭행이 얼마나 가혹했을지가 내가 알아요. 나는 내가 맞아봐서.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수고시라 맞아봤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맞으면 사람의 피부가 있잖아요. 완전 보라색이 돼요. 맞아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탁 부딪히면 그냥 멍이 드는데 진짜 너무 많이 맞으면 피부가 진짜 보라색처럼 그렇게. 근데 보통 저렇게 맞으면 사람이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폭력배들을 막 50대씩 때리고 인사하고 가요. 다음날 를 발견돼요. 그게 이제 쇼크사가 있어요. 그냥 보기엔 멀쩡한데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충격 때문에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죽는 게 어우. 맞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다크웹이라는 소재를 들고 왔는데요. 다크웹 많이 들어보셨을 예, 많이 건데 들어봤어요. 약간 이름이 좀 중이병 같은 느낌도 나고 우리 근처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나죠. 아득히 먼 느낌이 나는데 이게 결코 가볍지도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위협이에요. 일단 대강 다크웹이 뭔지 살펴보면요. 특정 브라우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를 다크웹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네이버, 다음 이런 쪽은 표면 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딥웹이라고 있어요. 딥웹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사이트를 딥웹이라고 하는데 딥웹 안에 다크웹이 속해 있어요.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토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르라는 사이트나 그누넷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게 작죠. 다크웹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는 이렇고요. 조금 딱딱한 이야기였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었던 예를 들어볼게요. 그 몇 해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아시죠? 예. 그 N번방이 다크웹 사이트 코첸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운영진이 있었던 웰컴 투 비디오 아실 거예요. 예, 이것도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어요.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죠. 그 캄보디아 스캠 사건. 예. 여기에서도 다크웹이 거론돼요. 이 돈 세탁을 하는 게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확실하고 그리고 피해자 정보들을 다크웹에서 거래해서 얻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수사 중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다크웹은 우리 주위에 있는 범죄랑도 아주 밀접해요. 근데 이게 다크웹이란 사이트가 갑자기 커진 거는 가상화폐의 등장이 크거든요. 그 전에는 딥웹 시절에 옛날에는 불법 번역물
저작권 이쪽들이 왔다 갔다 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는 보통 불법으로 보는데 돈을 내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다 보니까 딥웹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상당히 좀 작았어요. 근데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돈 거래가 되면서 다크웹이 커집니다. 확장이 돼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범죄들이 다크웹 범죄에 속하는데 행정력에 기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리적인 행정력을 벗어나는 범죄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 범위가 확 커지는 거죠. 제가 다크웹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크웹을 접속하진 않았어요. 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 레딧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레딧에서 쫙 나와요. 다크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은 다크웹을 학문 목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의 글이에요. 제 학사 과정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보안 수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다크웹을 접속하는 법을 배웠지만 밤새도록 연구하고 몇 달에 걸쳐 다른 학생 한 명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크웹에 접속했던 거죠. 우리는 실제로 영국 ACPO 기반의 일지를 작성하여 발견한 내용, 발견 과정, 연관성 등을 기록했고 혹시라도 경찰이 질문하러 나타날까봐 원자시계를 특정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우리는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걸 다 기록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면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다크웹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 배송 가능한 그리고 포르노, 무기, 개인정보 등 불량한 것들을 파는 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이트들이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더 깊숙이 탐색하는 법을 배우고 성부살인 서비스, 대규모 거래, 소규모 민병대를 무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도매상, 심지어 인신매매 사이트까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문, 살인 영상, 끔찍한 자해 영상,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 영상 몇 개를 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이트에 발길을 돌린 지점은 인신매매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불쌍한 소녀들은 사진과 영상을 같이 구매할 수 있었으며 정말 끔찍했습니다. 소녀들은 분명히 약물에 취해 있거나 구태당했고 묶여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긴 했지만 살아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소녀에게는 별명과 프로필, 나이나 국적, 신체 사이즈 등이 적혀져 있었고 그리고 가격이 붙여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사이트를 방문해 보니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서비스의 작동 방식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실종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의 온라인 거래의 대상이 되었을까봐 어두운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처음부터 다크웹에 대해서 알고 접근했었어요. 처음에 그냥 무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한 줄로 딱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무서워하는 거는 사람이 거래되는 인신매매 그 자체인데 그것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두려워했던 거는 다크웹 특성상 거기까지 가는데 토큰이 발행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크웹이 익명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그 깊숙하게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소녀가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붙어있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자기의 정보들도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판매될까 봐.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또 다른 레딧 글 보여드릴게요. 자, 이야기가 좀 길어요. 2020년에 저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찾는데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것들을 많이 다운로드했고 가상머신을 3번이나 망가뜨렸고 그 와중에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좋은 정보를 얻었던 좀 수상한 다크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게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 중에서 C-22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잔인한 영상에 빠져 있었어요. 손에 바늘을 꽂는 영상, 여자가 자기의 눈을 먹는 영상, 탱크가 폭발하면서 피부가 다 벗겨지는 남자의 영상, 산업용 사고 영상 등등 끔찍한 영상 올렸는데 그는 이러한 영상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썼어요. 한동안 저는 그의 작업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와 역겨운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의 영상을 보는 거는 일종의 대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좀 저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가 항상 몹시 취한 듯한 검은 머리 여자를 등장시킨 영상을 많이 올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상에서 그녀는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퍼하거나 겁먹은 표현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가 올렸던 영상은 모두 다 고어한 영상이에요. 저는 그녀가 누구냐고 그한테 물어봤는데 C는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취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몇 영상에서 그녀가 슬쩍슬쩍 웃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는 채팅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불쾌한 영상들을 보는데 질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저는 다시 그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C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어디 갔냐고 다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채팅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C가 자택급습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고 그 집 전체를 수색했는데 숨겨진 방이 2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중 한 방에는 온갖 종류의 진정제, 그리고 도난된 의료 장비, 그리고 마약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하나에는요, 그의 영상에 자주 출연했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이미 사망한 채였어요. 그 영상에 자주 출연했던 그 여자는 여자친구가 아니었대요. 2017년에 실종됐던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해서 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약을 쓰지 않고도 그렇게 이상한 상태였던 거죠. 그녀는 총격전 전에 그가 쏜 산탄총 2발에 가슴을 맞아 사망했고 부검 결과 왼쪽 후두부와 전두엽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어요. 그 개자식은 그녀에게 얼음 송곳을 이용해서 뇌엽 절제술을 한 거죠. 그녀는 보통은 못 느끼는. 지금까지도 뉴스에서 그녀에 대한 보도를 찾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채팅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끔찍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어조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 채팅방에는 80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반론도 없었거든요. 요약하자면 저는 제 근처에서 한 여성을 뇌엽 절제술로 고문한 후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엽 절제술이 뭐냐면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 나오는 소재예요. 코를 이용해서 이쪽까지 뇌를 일부를 긁어내는 술인데 이걸 하게 되면 성인 남자도 순진한 아기처럼 돼요. 혹은 할머니처럼 돼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냥 인간의 어떠한 기능을 상실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은, C라는 나쁜 놈은 마약도 쓰지 않았던 거죠.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뇌의 일부를 제거했던 거예요. 이제 이 시술 자체는 금지돼 있긴 하거든요. 금지돼 있는 시술을 무자비하게 이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 화자가 다크웹까지 찾아가서 그 C라는 사람한테 계속 그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얻었잖아요. C라는 사람은 그 고어한 영상을 보여주고 그 틈에 섞여서 자신의 범죄를 보여줬을까요? 이런 것들은 너는 나와 같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포섭하는 거기도 해요. 그 흔히 말하는 목사방 사건이 있었죠. 그 N번방 아류 사건인데 여기서도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돼요.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처음에는 그걸 협박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너는 너를 대신할 장난감을 데려와, 피해자를 데려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해자로 변환이 돼요. 그러한 흐름에서 C라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그 글쓴이한테 보여주고 자기의 범죄에 가담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글쓴이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 빨리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이게 레딧에서 찾았던 예인데 여러분들도 호기심으로 다크웹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그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토큰을 발행되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자기 정보가 다 노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크웹에 접근하는 거는 범죄자 소굴에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으로라도 다크웹에는 접근 안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끔찍한 세계네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80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80명이 이야기를 막 해줬잖아요. 막 C가 어떻게 됐고 막 총을 맞았고 그 집에는 방이 2개가 있었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익명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프라인이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라인 기반으로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죠. 만나긴 했겠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정보들을.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이미 죽어서 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드디어 두아신당님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무섭다고 해도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 그 북한에서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북에서 넘어오신 두아신당님께 북에서 겪었던 사람이 무서웠던 이야기, 그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사형이나 교수형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에는 교수형이나 사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냐? 선동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공개처형, 그게 공개처형. 그쵸, 공개처형이죠. 근데 거기에 어제 태어난 아이들이던 3살 아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단 북에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인 거예요.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죠. 강압적으로. 제가 있을 때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언제 이렇게 교시형을 한다라는 날짜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로 다 수업을 그날은 그만두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장소로.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그날은 교시형 2명을 하고요. 총사를 3명을 했어요. 이게 총 5명인데 처음에 그 총사라는 사람들이 나쓴 말뚝을 이렇게 3개를 세우고 그 한 사람을 조준하는데 3명이, 경찰 3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목, 땀, 가슴팍, 하복부, 무릎, 땅땅 따당 하면 한 사람이 3발씩 조준하는데 땅땅땅 따당 하면 이렇게 반이 사람이 툭툭툭 해서 반이 툭 꺾여요. 완전 반토막이 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뇌를 쏴요. 머리를. 네. 근데 그 뇌, 진짜 그 뇌 터지는 소리가 팍 하고 있잖아요. 너무 요란해요. 요란하고 그 이 뇌가 있잖아요. 밖으로 불불불. 지금도 막 진짜 너무 막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교시형을 할 때는 예전에는 교시형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반 죽음 안 해갖고 나왔대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교시형을 할 때 이 사람이 어차피 죽으니까 나중에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죽은 거예요. 사형대 나가서 김부자들을 막 욕하는 그런 욕설을 퍼붓대요. 그 다음부터는 교시형에 나가는 사람들은 입에다 자갈을 물려요. 반 죽음이 돼서 나가고 여기를 아예 다 묶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운 좋으면 그냥 여기가 딱 졸라맸는데 그날 그 2명을 교시형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매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1, 2분 동안 이렇게 발끝만 이렇게 하다가 탁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은 아마 목을 조를 때 이게 확 안 조려졌댔나 봐요. 그러니까 서서히 조려지니까 그 고통을 보는 저희가 오히려 더 무서웠었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 혈관들이 쫙 이렇게 오르면서 입은 묶어놨으니까 몸이 막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 묶어놨는데도 발목까지도 다 묶거든요. 근데 그 몸이 막 비틀어지다가 그렇게 해서 30분 넘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숨이 안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죽는데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봤어요. 94년도에 북한에 아사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배급체제라는 그 공급체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계 제품 있잖아요. 자기가 일하던 공장에 가서 제품도 막 뜯어오다가 팔고 변전실 이런 데 가면 불이 있잖아요. 돈 그런 것도 막 해서 팔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말로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총살을 했어요. 오늘의 수남구역에서 했다면 다음에는 청년공원 장마당에서 하고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밀집되는 장마당 시장이죠. 여기로 말하면 그런 시장가에서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트라우마가 솔직히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무가지 지나가다가 툭 보게 되면 그때 목에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보다 솔직히 더 고통스러웠던 거는 그 사형하는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악몽에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억울해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이제처럼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걸면 정치적으로 걸고 코에 걸면 코골이, 눈에 걸면 눈거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굴이라는 거는 나라의 재산에다 손을 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라의 재산에다 손을 댄 사람은 반동 반혁명 분자라고 표현을 해요.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이미 없어요. 박탈당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싸다. 우리도 그렇게 세뇌를 받아요. 너네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게 이제처럼 북한에서 유일하게 하는 세뇌 방식이기도 하고 공포 정치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형관들은 왜 더 무서냐?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농작물에다 손댔다고 해서도 그때 사형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배고프니까 농장에 가서 옥수수를 몇 개를 뜯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개인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다 나라의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억울하게 죽은 분들도 있는데 그럼 억울하게 죽은 혼은 사람은요 죽고 나면 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형사님도 그렇고 MC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그 혼이 억울하다 보게 되면 꼭 나한테 해를 했던 사람한테 찾아는 가요. 100%입니다. 귀신이 떠돈다고 하잖아요. 귀신은 국경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거리 교화소랑 이런 데 있던 교관들도 그렇고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느 사람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그냥 뒤에서 있잖아요. 누가 총 들고 자기를 죽인다고 막 따라와가지고 그 악몽에 시달리다가 거기를 그만둔 거예요. 자기가 형사복을 벗었거든요. 벗었는데도 그 트라우마에 진짜 빼빼 말라서 죽었어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김실과는 귀신이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왜 안 가겠어요? 그래서 기념궁전에는 항상 그 귀신들이 올까 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찾아만 가고 뭐 해를 가지 못한 것 잘 같아요. 못하나? 세뇌돼서. 네. 우리 한국에서 가끔 뉴스 보면 북한 사람들이 드라마 CD를 보고 남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직접 판매도 하셨고요. 네네, 제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한데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는 사형이에요. 이 뇌물을 조금 쓰면 여기에서 예, 아직도 윗동네는 네. 뇌물이 잘 통합니다. 여기는 안 되지만 뇌물을 쓰게 되면 총살은 면하고 정치범이라던가 아우지로. 단련대라던가 이런 여느 일반 교화소나 이런 데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정치
정치범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유명한 사건인데 청진 나남구역이라는 곳에 육군단이 있었어요. 근데 육군단에서 정치적인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성공도 못하고 불통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그 집 둘레를 몽땅 포위해가지고 그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까지 몽땅 끌어다가 정치범에 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참배가요. 네, 제가 그때 그 곳에서 살았거든요. 라남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제 같은 학급에 있던 군단위원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네 아버지가 이 군단에서 되게 높은 간부였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진짜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부락에 살던 여러 사람들이 몽땅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검은 차가 와가지고 이런 그 봉고차 있잖아요. 싹 실어가고 그들의 행적이 정치범에 갔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 이후의 생사는 전혀 모릅니다. 아마 살아있었으면 저랑 똑같은 동갑이었기 때문에 40대 후반이고요.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또 궁금한 게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남한, 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래도 거의 다 알아요? 네, 많이 알고 많이 있지만 알아요. 40대 이전의 분들은 좀 모르는 분들이 되게 40대 많아요. 이후 사람들 나이. 네, 가족끼리라도 그래도 드라마라도 조금 접했다던가 가족이 여기 남한에 와 있어서 정보를 준다던가 문이라도 지속적으로 보내던가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우리보다 이 아래 동네가 더 잘 사는구나라는 그러니까 걸 많이 그런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죠. 왜 여쭤보냐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실상을 거의 대부분이 알면 체제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무난하죠. 그렇죠. 궁금해요. 그게 예, 두려워서 그게 윗동네는 아직도 세뇌 정치하고 연좌제로 이렇게 처벌을 주는 거고 그래서 북한은 인터넷이 없는 겁니다. 자국 내에도 딱 쓸 수 있는 것만 예, 이 인터넷이 그 인터넷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인터넷이 뭔지 먹는 거야 죽는 거야 쓰는 전파 거야 통신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컴퓨터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컴퓨터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컴비로? 예. 컴비로? 뭐예요? 컴퓨터라고 합니다. 네모난 블루간 거 있잖아요. 제가 네. 세무회계 볼 때도 그거 네모난 이렇게 뒤에 블루간 이거 가지고 봤었고 TV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 3D잖아요. 근데 거기는 색텔레비. 색탈레비? 네,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 해서 색텔레비라고 보고. 테레비를 합니까? 네, 텔레비라고 용어 합니다. 쓸 때는 또 쓰네요. 네. 그러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도 혁명화 구역이 있고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 통제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 이러던데. 혁명화 구역하고 완전 통제 구역은 부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처럼 죄 중에라도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봐줄 만하다라는 사람들은 혁명화 구역에 와서 농사를 짓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식주를 다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혁명화 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부품 같은 것도 조립을 하고 농기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자력갱생 자체로 만들어서 쓰고 농사도 같이 지어서 근데 이 완전 통제 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괴 돼지처럼 표현이 좀 가격하죠. 짐승처럼 이렇게 그냥 맞아야 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서 맞는 것보다 오죽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생지옥이네요. 네, 산지옥입니다. 근데 저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남한 드라마를 팔다가 처음에 한 번은 제가 잡혔댔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때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뇌물을 썼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잡혔을 때는 너도 무조건 불어라 했는데 제가 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CD를 복사를 하던 집은 청진에 있는 도당 간부네 집이셨어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 도당 간부를 부른다고 해서 제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몰라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죽여버려 하면 저는 더 죄가 엄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딱 지퍼를 잠갔더니 저한테 오는 거는 가혹한 문매였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한 번 그렇게 걸리시고도 또 계속 하신 거네요. 그죠? 배가 고프니까. 상습범실. 네, 지금은 상습범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데 왜냐면 엄청 진짜 맞았어요. 제가 너무 맞아가지고 피부가 진짜 보라색으로 물들고 그때 잠깐 기절해서 제가 바지에다가 다 실수를 할 정도로 맞다가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어머니가 뇌물을 쓰고 그나마 그때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2월 16일 날이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근데 북한의 간부들도 고위부 사람들도 명절을 세고 자기 윗상관들한테 뇌물을 좀 쓰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타이밍이. 네, 아마 저는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뇌물을 써서 어느 날에 오라 해가지고 제가 2월 17일 날에 풀려났어요. 근데 그때 걷지 못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구름하죠. 선수래. 거기다가 여기는 택시도 있고 뭐다 하지만 거기는 없었어요. 그럼 뭘로 어떻게 때리신 거예요? 거의? 몽둥이로? 아니요, 가죽 혁들이 저는 혁대? 맞았어요. 예, 거인 보안원들은 가죽 벨트를 이렇게 네. 그게 원래 의상에 그게 네. 착용해요. 각대하고 이게 그래서 가죽 벨트 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감아가지고 착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찰지가 쫙
짝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테이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아픔은 지금도 제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때려놓고 정신이 조금 드니까 말을 해라 라고 하는데 저 진짜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진술서를 본인들이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볼펜을 들고 있던 거 가지고 여기를 콱 찍는데 그때 그 아픔은 그 가족 흉대에 맞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고문이잖아요, 고문 얘기. 네. 여기 찌르는 거. 네. 진짜 근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잘 안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목 가지고 막 때리고 광목 여기다 이런 데다 다리에다 끼우고 이렇게 해서 막 걸드시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웬만하면 그 정도로 안 때리는데 저는 와. 북한은 완전히 진짜 죄를 지으면 예. 무조건 할 말이 없네, 북한. 예, 부모님이 이제처럼 돈을 안 썼으면 저도 아마 정치범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부모님이 돈을 쓰시고 풀려났잖아요. 네. 다음에 하실 동안 집을 살 만큼 돈 버셨어요? 그거 다 못 벌고 여기 탈북했죠. 그걸 버셨어야 되는데. 왜 예. 불법을 또 하게 되냐면요. 엄마가 집까지 다 하고 진짜 다시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대신 미행을 피해 다니던 저렇게까지 쳐맞았는데 또 저 지랄을 하겠냐라고 또 잡히게 돼가지고 그때는 그 트라우마도 있고 그 뒤에 상상은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저는 바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두아 신당님의 그 사람이 무서웠던 북한 사람들이 무서웠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 촬영 어땠습니까? 제가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었던 용기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아직도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저의 친구들과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있어서 정말 하루빨리 속히 그들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괴담일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